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전 세계 경제는 유기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걸 움직이는 큰 변수는 아무래도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미국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의 움직임인데요. 미국이 위기 진화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0%대까지 내렸다가 지금 막 정상화하려는 참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그럼 우리나라도 올려야 하느냐?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 예상이 된다면은 전 세계 투자 자금은 미국으로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자연히 같이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돈의 움직임은 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실물 경제까지도 들썩이게 할 수 있어서 주목이 되는데요. 옐런 의장은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겠다.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뭘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금요기획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를 앞둔 금요일 증시는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도 주시장의 최근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장중에도 거의 한 10포인트 이상 급락세를 좀 보이다가 그나마 장 막판에 낙폭을 좀 줄이면서 코스피는 4포인트 빠진 1940, 코스닥은 한 1포인트 정도 빠진 한 680포인트. 다만 네. 이번 주 내내 주시장이 좀 흘러내는 모습을 보였고 연휴 직전에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최근 들어서 잠깐 반등을 했다가 약세 흐름이 다시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오늘도 많이 주식 팔았나요? 사실은 지난주만 해도 외국인들이 한 3일 정도 하루에 네. 한 1,000억, 2,000억 정도 주식을 사주면서 약간 좀 이제 반등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네.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월화수목금을 거의 매일 주식을 팔았고 하루에 2,000억씩 거의 주식을 팔고 오늘도 연휴 앞두고 거의 한 3,000억 정도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은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계속해서 좀 주식을 팔았고 네. 지난주에 잠깐 순매수를 보이다가 다시 이제 미국의 추구 전략 아니면 국내외 어떤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 또는 이머징 시장에 대한 비중 축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통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월 말쯤 되면은 기관이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기관도 좀 많이 판 것 같죠? 네, 이제 사실은 윈도우 드레싱은 이제 월말에 하는 거여서 예. 이번은 추석이 끝나는 9월 30일 네. 월말에 해당이 돼서요. 네. 만약에 이제 계절적으로 드레싱을 한다면 수요일이 맞는데 네. 요즘에는 이게 너무 이제 또 다 알고 있어가지고 네. 또 이제 인위적으로 종가를 관리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윈도우 드레싱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간밤에 그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네, 사실은 오늘 가장 우리나라 주시장이나 이머징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준 부분은 옐런 총재의 어제 발언이었고요. 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FOMC 회의 이후에만 해도 빨라야 연말이나 연초 정도 돼야 기준금리를 좀 올릴 것이다. 주변국이 좀 안 좋아서 이걸 좀 지켜보겠다 이런 톤이었는데 네. 불과 일주일 만에 어쨌든 올해 안에 시작을 할 거다. 그리고 그렇죠. 주변국 눈치는 그렇게 안 볼 거다. 이런 식으로 예.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한다 안 한다도 좀 불안한 요일이지만 일단은 이제 옐런 총재가 지난주 얘기한 거랑 이번 주 얘기한 게 좀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의구심이 좀 커지고 있어서 예. 과거에 이런 정책이 확고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이제 일관성이 좀 떨어지면은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고 이 부분이 오늘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10월일까요? 12월일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겠죠? 일단은 이제 원래 안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빨리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여전히 분위기는 이제 연내하긴 하는데 예. 9월 달에 안 한다고 해놓고 10월 달에 하기보다는 12월 정도에 하지 않겠냐가 좀 아직은 기대치가 좀 높고요. 따라서 네. 12월이라고 보면 아직도 한 석 달 정도 시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상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달러화 오르게 되니까요. 이게 환율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은 그동안 약간 좀 수혜를 받잖아요. 오늘도 괜찮았나요? 사실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뭐 거의 한 1,200원 정도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환율이 약세가 되면은 뭐 자동차를 포함한 수출 기업한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는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은 문제가 수출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차를 팔아야 뭐 환율이 1,100원, 1,200원 이런 득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물건이 안 팔리고 있어서 사실은 수출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예. 자동차는 이제 반대로 유럽의 그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반사이익이 한국이나 일본 자동차 쪽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이번 주에 좀 커지고 있어서 뭐 한국과 일본 자동차 관련주들은 뭐 아직까지는 좀 기대치이긴 하지만 상대적인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리고 주식 그 상승과 하한의 제한폭을 좀 늘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네네. 오늘 좀 급락한 것과 급등한 종목들이 좀 눈에 띄던데요. 쌍방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내렸고 SK컴즈는 또 많이 오르고 그랬죠. 근데 이제 뭐 SK컴즈는 이제 뭐 M&A 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가 좀 있었던 거고요. 네. 쌍방울은 사실은 뭐 1,000원짜리 주식이 거의 뭐 5,000원 갔다가 또 오늘 뭐 또 그 한가를 맞고 이런 모습이어서 다소 좀 불확실한 어떤 투기적인 어떤 매매에 의해서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본질과는 좀 거리가 먼 어떤 패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9월은 거래일이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네, 그렇죠. 이제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뭐 연휴 동안에 뭐 글로벌 증시가 좀 좋으면은 그나마 월말 종가 좀 괜찮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라 올해 다음 주 수요일 날 시장이 개장했을 때 한 3일치가 한꺼번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소득층에게 1조 6천억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주체가 국세청이네요. 네, 국세청에서 이 세금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돌려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항목 총액을 더해봤더니 1조 6천억 원, 해당되는 가구는 약 165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숫자를 불러드리면 1조 5,845억 원이고요.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약 96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녀장려금이라는 게 올해 새로 생겼고요. 요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가 약 9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요 자녀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8,946억 원이니까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근로장려금이 119만 가구에 9,760억 원, 자녀장려금이 100만 가구에 6,085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더해봤더니 지급액 증가분이 한 8,9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두 장려금을 모두 같이 받는 경우가 53만 가구 8,686억 원 정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소득층 연봉이 작은 그런 그 가구에 이 지원금을 주는 건데요. 기준이 단독 가구인 경우에 연 1,300만 원, 콧벌이라고 하죠. 한쪽 그 배우자 중에 한 분만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2,100만 원, 또 맞벌이인 경우 2,500만 원. 이런 조건과 재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구당 최대 연 2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고요.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녀가 1인이라도 지급이 되는군요. 네, 소득 그렇습니다. 기준이면. 네네. 근데 이게 그냥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대상 가구가 약
35만 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가구가 100만 가구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60만 가구 정도가 아직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네. 이미 신청을 받아서 오늘 이 금액이 입금이 되는 건데 좀 전에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당시 신청을 한 가구들한테 오늘 입금이 됐고요. 나머지 60만 가구 해당이 되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12월 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1544-9944번으로 전화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지급은 내년 3월 정도까지 이렇게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건이 되시는 분은 빨리 신청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 네. 추석 연휴 전에 그래도 자금 받게 되면은 마음은 좀 넉넉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정부가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게 이제 뭐 다음 주 10월부터 이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고 해서 예. 내수 진작책을 쓰지 않습니까? 요것하고 요번 지원금하고 이렇게 맞물리면 내수 증대 효과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근로 장려금을 받는 가구들은 월세 자금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 자금은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연 1.5%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 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금리가 워낙 낮게 네. 좋은 조건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좀 눈여겨 보셨다가 이 월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취급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근로장려금에 해당이 될 경우 그 증빙을 가지고 은행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지갑을 여실까 모르겠네요. 네, 서울 시내 면세점 운영권 놓고서 이 대기업들 간의 쩐의 전쟁이 대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신규 시내 면세점에 대한 그 신청이 끝나서 신라호텔하고 이제 한화하고 네. 받았던 기억이 있을 텐데요. 올해 이제 종전의 시내 면세점 라이선스가 마감이 되는 그런 곳에 대해서 다시 이제 갱신하는 그 입찰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이제 받을 예정인데요. 이 올해 라이선스가 만료가 되는 게 서울 지역의 3곳, 부산의 1곳, 서울 워커힐, 롯데 소공동, 롯데월드, 또 신세계 부산 면세점 이렇게 4군데인데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요 워커힐, 롯데, 신세계 여기는 기존에 갔던 라이선스를 재연장을 해야 되니까 좀 지키는 그런 입장이고 이 3곳에 도전장을 낸 두산이 우리가 이번에 한번 시작해보겠다. 네. 이렇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동대문 지역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기업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제기가 된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롯데는 소공동 본점하고 롯데월드 잠실의 롯데월드 2곳을 수성하겠다는 입장인데 예. 이 2곳의 매출만 연 2조 6천억 원 정도 된다고 엄청나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보면 줄을 쫙 서서 이렇게 줄을 선 걸 보셨다면 굉장히 질서정연한 걸 보신 거고요. 네. 저는 그냥 난장인 줄 알았어요. 그냥 펴놓고 막 팔아요, 밑에서. 맞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관련된 일자리가 약 1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최근에 부자간 다툼 때문에, 경영권 네. 다툼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경영진만 보면 그런 느낌은 있지만, 여기 해당되는 일자리들을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라이센스를 뺏는 것도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는 이제 부산 면세점이 이제 라이센스가 끝났는데 부산은 지키고 네. 서울에는 진출하겠다 이런 예. 전략이고요. SK는 말씀드린 것처럼 워커힐을 지키겠다라는 전략이고 부산이 이제 동대문 지역을 면세점 구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대문 지역 가보시면 디자인 플라자 이렇게 좀 그럴싸한 건물도 있지만 시장 쪽은 굉장히 좀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네. 두산이 지금 동대문 두산타워에 본사를 쓰고 있는데 그 주변의 이 소득을 따져보면 만불이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면세점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포부를 내놨는데요. 다 지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좀 잘 판단해서 가장 경제 효과가 좋은 곳에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정하게 그냥 판정이 되면 좋겠어요. 네. 네.
이 통신 판매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가 이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지 될 돈을 잘 안 주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적용되는 지연 배상금. 네. 이게 조금 이율이 낮아진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연 15%니까 여전히 높긴 한데 예. 종전까지는 약 20%였거든요. 기준금리도 낮아지고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이 이율을 현실화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연 배상금 이율을 20에서 연 15%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시중금리 낮아진 거 뭐 당연히 이제 금리가 낮았으니까 이런 이율도 낮추는 게 논리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긴 한데 이런 지연 배상금 이런 거는 응당 돌려줘야 될 돈을 제대로 안 돌려준 건데. 그렇죠. 징벌적으로 배상금을 매기는 거니까 예. 시중금리의 움직임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높게 유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판단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가격, 이 서울 아파트는 여전히 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약간 좀 주춤하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주춤입니다. 주춤. 내려간 네. 건 아닙니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 이런 얘기고요. 추석 연휴이니까 아무래도 이사 수요라든가 새 집을 찾는 그런 수요가 좀 없어서 그런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주에 비해서 0.27% 오르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전주가 0.34% 정도였습니다. 신도시는 0.09에서 0.11로 조금 둔화됐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주춤한 거죠, 뭐. 예. 주춤한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이 지나고 나서 10월, 11월에 그 분양 가구들이 꽤 많이 늘어나는데요. 예. 추석 이후에는 좀 공급 물량이 좀 이렇게 늘어나니까 조금 더 안정을 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KDI가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이고 거기서 이제 네. 세계경제를 띄어서 연구하는 곳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잖아요. 네네. 키예프에서 내놓은 보고서 보니까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인가요? 올해인가요? 올해 예상치입니다. 6%대로 예상을 아예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책연구원이어서 이게 예.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세우는데 이제 기초가 되는 보고서라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제 성장률을 7%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네. 이런 추세가 계속돼서 2020년까지는 연 알겠습니다. 6%대, 2030년까지는 5%대로 네.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아세요? 하와이 코나 914m 해양 심층수에서 찾은 깊은 바다의 깊은 보습. 네이처 리퍼블릭 슈퍼 아쿠아맥스 수분 크림. 해양 심층수로 심층 보습하세요. You are the nature. Nature Republic.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개인연금 가입했다. 나도 가입했다. 와, 10만 원 넣었는데 12만 원이 쌓인다. 놀랍다. 카드 쓰면 연금이 월 2만 원 더 쌓인다.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신용카드 서비스.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월 10만 원 납입, 신용카드 100만 원 사용 시 2% 캐시백 적립.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생생경제 잠시 후 2부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책과 영화를 통해서 경제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경제신강 코너에서는 지금 총 30주째 1위라는 진기록을 세우고 있는 베스트셀러가 있죠. 미움받을 용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여기에 공저자였던 고가 후미다케의 신작입니다. 작가의 문장 수업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경제영화관 시간에는 추석 연휴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로봇 애니메이션입니다. 월 2. 이걸 통해서 던바의 수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 원 소득 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경제상식 퀴즈로 2부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퀴즈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25일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주요 2개 국가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밤부터 새벽이 되겠네요. 경제협력이나 사이버 보안, 인권 문제 등을 놓고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G2 정상회담으로 불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국가는 어디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참석하는 국가가 아니라 참석하지 않는 국가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G2가 참석을 하는 거고 아닌 나라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미국, 2번 북한, 3번 중국입니다. 1번 미국, 2번 북한, 3번 중국. 모모 정상회담이라고 불리니까요. 두 나라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지 않는 국가 한 나라만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석하는 국가 두 나라 보내주시면 정답 처리 안 하겠다고 지금 PD가 굉장히 크게 써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미국, 2번 북한, 3번 중국입니다. 정답 하나만 고르셔서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금요일에 만나는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을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글쓰기에 대한 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작년에 글쓰기 책이 한창 유행했었는데 또 나왔나요? 예, 요즘 글쓰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직장인들이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요즘 또 입시철이잖아요. 자소서 그래가지고 네네, 이 글쓰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작가의 문장 수업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2015년 최고의 출판시장의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면 미움받을 용기.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책이죠. 그렇죠. 네. 작년 말에 출간돼서 여전히 종합 1위를 달리고 있는, 아마 올해를 결산하면서 이 책의 판매 부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가 아들러 심리학을 좀 이해하기 쉽게 독자들에게 소개한 책이었죠. 이 책이 2014년에 일본에서도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독보적인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성공 요인을 두고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궁금해요, 사실. 예, 성장을 발목 잡고 있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부정해라. 네. 과제의 분리를 통해서 타인의 평가와 기대감에서 벗어나라.
이런 주문들이거든요. 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미움받을 용기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2등 전략을 추구한 미투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허니버터 칩에 대항하는 뭐 그렇죠. 허니 무슨 칩 뭐 이런 것들 같은 거군요. 예. 그래서 이 기시미 이치로의 책들이 신간처럼 마구 포장돼서 여러 권 번역 출간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재미있는 건 이 책들의 제목이 한결같이 다 용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네. 그래서 행복해질 용기, 버텨낼 용기, 늙어갈 용기. 근데 이런 책들이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용기,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분석해보자는 거죠.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작가의 문장 수업의 저자인 고가 후미다케가 그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움받을 용기에 대한 설명을 너무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이게 대히트를 친 이유와 오늘의 책 작가의 문장 수업 이 저자 고가 후미다케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고가 후미다케는요. 기시미 이치로와 함께 미움받을 용기를 쓴 공저자예요. 아, 그랬죠. 이게 네. 두 분이 썼죠. 혼자 쓴 책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심리학과 철학 이론을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라는 흥미로운 구성 방식으로 풀어낸 책이 미움받을 용기인데요. 네. 미움받을 용기는 다른 기시미 이치로의 저작물과는 다르게 가상의 대화라는 스토리텔링 구성을 통해서 정말 잘 읽히도록 만들어냈습니다. 네. 끊임없이 의심하는 청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성장을 위해 설득하는 철학자의 노력이 엄청난 공감대를 만들어냈죠. 이게 네. 바로 구성의 힘, 글쓰기의 힘이라고 하는 건데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가 후미다케가 바로 이러한 구성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글쓰기 훈련을 했을까? 네. 글쓰기가 요즘 직장인과 학생들의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글을 좀 멋지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가의 문장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네. 15년 동안 글쓰기만 연구한 작가의 처방전이 책에 소개가 되거든요. 네. 효과가 꽤 있을 법합니다. 한번 책의 내용 들어볼까요? 음악을 예로 든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초에 리듬이란 음감적 요소이다. 문장 리듬에 대한 조언 중에 가장 많은 구절이 자신이 쓴 문장을 음독하시오인 이유는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이는 확실히 필요한 지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음독하면서 비로소 깨닫는 것이나 음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매우 많다. 문장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중요한 시점 하나를 놓치고 있다. 바로 독자는 문장을 눈으로 읽는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묵독, 즉 입을 다문 채 눈으로 읽는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청각적인 리듬을 신경 쓰기 이전에 시각적인 리듬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각적 리듬이란 무엇인가? 알기 쉽게 말하자면 문자나 구두점이 늘어선 모습이 보기 좋은 형태를 지니는 것이다. 책상에서 책을 펼친 순간, 인터넷에서 블로그 기사를 열어본 순간, 수신함의 메일을 열어본 순간, 독자는 이 짧은 순간에 뭔가 읽어보기 쉬워 또는 뭔가 읽기 어려워 보여 라고 판단을 내린다.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이다. 만일 여기서 뭔가 읽기 어려워 보여라고 판단되면 책은 다시 서가로 돌아가고 블로그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메일은 닫혀버린다. 전단지나 광고지는 휴지통에 들어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리듬, 그러니까 시각적인 리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그걸 타는 게 분명히 있죠. 책을 딱 펼쳤을 때 사실 저는 그러거든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읽고 싶은 문장이 있고 읽고 싶지 않은 문장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딱딱딱 주어와 수어가 이게 막 팍팍 나눠져요. 그러니까 문장이 분해돼요. 약간.
사실 글 잘 쓰시는 작가시잖아요. 아닙니다. 2세만 찍고 끝난. 이 글쓰기에 대한 별로 고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글쓰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의 아마 고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는 글을 정말 잘 쓰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의 고민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사실 글쓰기가 그만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무기라는 이야기까지 많은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힘들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분석을 먼저 해야죠.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글 잘 쓰는 사람 다 다른 영역인데요. 머릿속에 뱅뱅 도는 생각들이 있는데 글로 옮기려고 하면 딱 막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근데 보통 글 잘 쓰는 분들이 말은 잘 하세요. 왜냐하면은 논리가 있잖아요. 논리가 있죠. 그게 있기 때문에 잘 하시는데 분리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표현력에 또 문제가 있는데요. 이 작가는 머릿속에 뱅글뱅글 맴도는 느낌이나 생각을 그야말로 번역하는 것이 바로 글쓰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번역이라는 겁니다. 번역은 또 반역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 반역 때문에 사실 이 독자들을 배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읽을 것이다라는 독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글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는 번역하는 번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알쏭달쏭한 문장, 자기가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문장은 번역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글로 잘 안 옮겨지는 분들을 위한 팁이 있습니다. 지도, 그림, 사진, 시각적인 이미지죠. 이런 걸 한번 말로 바꿔보는 훈련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거 기자 훈련할 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훈련들 시각적인 이미지를 글로 옮겨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좀 뭔가 좀 누군가에게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걸 좀 글로 한번 써보는 거죠. 이런 훈련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이렇게 글쓰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 후에 글쓰기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리듬, 구성, 편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듬은 지금 낭독을 통해서 들었듯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지 될까요? 딱 처음 받아들이는 그런 맞습니다. 것이죠. 첫인상이에요. 읽기 전에 글에 호기심이 생기도록 하는 게 바로 리듬입니다. 맞춤법은 기본이고요. 시각적인 부분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요. 작가는 리듬의 열쇠가 접속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거의 밑줄 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읽어보면 쓸데없이 접속사를 많이 써서 글이 난잡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많죠. 접속사가 없어서 건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를 잘 활용하면 리듬감 있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몇몇 사례들을 책을 통해 소개하고 있고요. 쉼표와 마침표를 너무 아끼지 마라. 행가리를 한숨 돌리는 포인트로 활용해라. 그리고 중요한 것, 다 쓰고 나서 스스로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리듬감을 확인하라.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은 대부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워낙에 급하다 보니까 빨리 써가지고 넘기는 게 바쁘죠. 기자의. 맨날 그런데.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아까 구성의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구성이나 편집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리듬이 중요하고요. 구성도 중요한데 영화와 마찬가지로 글쓰기에서도 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글쓰기에 영화의 카메라 워크 기법을 한번 대입해 봐라라고 이야기해요. 일단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도한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글쓰기를 시작하면 글이 좀 쉬워집니다. 뭘 써야 될지 모를 때 어제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다. 객관적인 사실. 그런 다음에 주관 카메라를 들이대서 이 앞에 이야기했던 서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는 객관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시점을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장의 도입부는 영화의 예고편처럼 세 가지 형태로 임팩트 우선형, 감질내기형, Q&A형 이런 식으로 뭔가 호기심을 유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편집입니다. 작가가 독자편에 서서 뭐 생각해보고 써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책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독자편에 서는 게 아니고요. 독자 곁에 앉아봐라. 앉아라. 책을 읽을 때 앉잖아요. 같이 읽어봐라. 라는 거네요.
그런 어떤 마무리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더 좀 실용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 예. 글을 쓰다가 막히면 폰트를 바꿔봐라. 오. 그러면 예. 막혔던 게 술술 풀리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다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밑줄 친 거 많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도 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Sempre una risposta a tutto.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네, 금요일에 만나는 경제 영화관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네, 얼굴을 너무 안 보여주셔가지고 예, 아쉬웠습니다. 네. 네, 오늘 영화는 무엇인가요? 네, 뭐 추석도 앞두고 있으니까 가족 영화 한 편 제가 골라봤는데요. 네. 앤드루 스탠튼 감독의 영화 월이라는 영화입니다. 아, 제가 되게 좋아해요. 네, 픽사가 만든 명품 예. 로봇 영화다. 이런 짐딱지가 여전히 붙어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게 제가 픽사에 대한 약간 좀 편견이 아니라 편애가 좀 있기도 하기도 한 것 같고요. 네. 로봇이잖아요. 네. 예, 월이. 네. 이제 폐기물 수거 처리용 로봇 네. 보시면 되는데요. 이 폐기물을 압축해가지고 만든 더미를 빌딩처럼 계속 쌓는 그런 그렇죠. 로봇입니다. 무려 700년 동안 네. 묵묵히 혼자 남아서 지구를 청소한다. 정말 영화에서는. 그 묵묵함이 막 네. 느껴지잖아요. 네. 초반에. 영화 예. 초반에는 아예 말도 없죠. 네. 그냥 일만 합니다. 예. 근데 이 월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거죠? 예, 이게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예, Waste Allocation, Load Lifter, Earth Class 여기서 앞에 약자만 따가지고 합쳐서 월 2로 예,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뜻이 그러면은 폐기물을 네, 수거 처리하는 로봇이다. 네, 예, 뭐 이런 수거하고 처리용 거예요. 로봇이다. 이런 그 원어 그대로 네. 만든 겁니다. 근데 굉장히 묵묵하게 일하는데 네. 그 모습을 보면 네. 약간 좀 옛날에 봤던 E.T. 같기도 네. 하고 예, 좀 못생겼잖아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못생겼죠. 네. 네, 얼굴은 쌍안경 같은 걸 하나 끼고 네. 있고요. 몸통은 보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R2D2. 아, 예, R2D2 같죠. 네. 예. 근데 이 R2D2가 탱크용 또 캐터필러도 달고 맞아요. 있죠. 예. 네, 아주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이 영화에서 보면 과학이 아주 발달한 그런 미래가 배경인데요. 다른 것은 다 세련됐는데 유독 이 월이만 좀 낡고 구식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또 월리가 또 따로 챙기는 보물들이 있는데 맞아요. 예.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전구알, 네. 그다음에 라이터, 예. 그다음 우리가 예전에 그 맞추기 하던 큐빅 같은 거. 지금도 해요, 저는. 네. 루빅스 큐브. 예,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 이제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이 과거에 쓰던 물건을 사용한 건데 예. 아마도 이 영화에서는 좀 이런 인간다움 이런 것을 보이려고 좀 못생긴 로봇 오리를 만들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이 라이터나 큐브 같은 거를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장면도 네. 왜 우리가 좋아하는 거나 소중한 거나 아기 때 이렇게 그렇죠. 원래 자신만의 네. 장소에 갖다 놓잖아요. 보물상자 안에 보면 네, 그래서 딱지도 굉장히 있고 구슬도 가슴을 있고. 울리는 네. 장면이었어요. 네, 딱 그런 모습이죠. 예. 예.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런 월이 앞에 어느 날 생명 탐사 로봇 이브가 나타납니다. 네. 예, 이분은 지구에서 태어난 새싹 하나를 수거해서 이제 우주선 엑시멈으로 날아가는데요. 이 엑시멈이라는 우주선이 사실 좀 재밌습니다. 이 안에는 지구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네. 오염된 지구를 떠나서 5년만 우주에서 즐기고 있으면 곧 지구로 돌아갈 수 있다. 월이가 다 청소를 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벌써 아니죠. 예, 7세기, 700년이 흘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류가 여기에서 이 안락함, 네. 이 우주선 안에 안락함이 이제 빠져버리는데 몸이 너무 이제 뚱뚱해져가지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 감정도 이제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미래형 이제 인간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기에 월이가 잠입해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네. 여러 가지 말썽을 다루고 있습니다. 월이가 2부 때문에 들어가죠? 네. 경제 이야기는 뭔가요? 네, 이 월이에서 보이는 지구 상당히 디스토피아인데요. 네. 사실 월이 이 로봇은 누군가 계속 관계를 맺고 싶은데 700년 동안 혼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버린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그 속에 남아있는 사람의 네. 모습 보고 특히 남녀가 손잡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갈망을 하죠. 나도 네.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싶다. 사실 사람이라는 갈망을 한다기보다는 되게 신기하게 보지 않나요? 그렇죠. 신기하기도 예, 하고. 이게 뭐지? 막 네, 이런. 손을 예. 왔다 갔다 움직여 보기도 네, 하고요. 네, 네. 이게 참 사실
사실 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누구나 다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관계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관계, 이 무한정도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것을 연구한 게 있습니다.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사회적 관계를 최대한 맺을 수 있는 숫자 150명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기 이제 이른바 덤바의 수입니다. 150명이요? 네.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이세요? 저는 일단 등록은 한 1,000몇 명이 됐습니다만. 1,000몇 명이지만 네. 150명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네. 여기서 말하는 150명은 예. 덤바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우연히 술집에서 누군가를 마주치게 됐을 때 예. 초대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반가워하면서 당혹스러워하지 않으면서 옆자리에 앉을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관계. 그럼 어느 정도 친분이 그렇죠. 있는 관계여야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150명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언제 나온 이론이에요? 네, 이게 하여튼 꽤 오래된 이론입니다. 네. 옥스퍼드 교수인 이제 덤바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이 제대로 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수 150명을 넘지 못한다. 아무리 친화력이 뛰어난 마당발이라 하더라도 150명이 한계다라고 밝히는데요. 연구는 이제 원시 부족 형태의 마을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해봤더니 원시 부족 형태의 마을 많아야 항상 150명 내더라. 그래서 인간은 이 150명을 아마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라고 봤고요. 만약에 150명이 넘는 조직이 있다. 이렇다면 2개 이상의 조직으로 나누는 것이 낫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예. 이런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도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낯설지 않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예. 150명을 넘지 않는다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150명까지도 안 간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한 조직이 150명, 이 던바의 수를 맞춘 경우가 있나요? 주로 군대입니다. 군대요? 네, 군대에서 이제 우리가 중대 규모 하면 150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통솔을 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으로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이제 기본 단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50명은 우리가 얼굴 정도는 알고 있는 이런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주 가까운 친구, 보통 한 5명에서 한 15명 정도 사이다라고 네. 얘기하고,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까운 친구, 절친. 네. 한 3명 정도에서 한 많아야 5명이다라고 네. 이렇게 덤바는 또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15명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는 서로 공감할 시간을 사실은 나누기 힘들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10명 내외의 집단, 공감 집단이다 이렇게 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내외만이 좀 한꺼번에 같은 감정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렇죠. 거군요. 네, 오랫동안 대화도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저는 10명이 안 들어가 있죠. 박병현 기자님 네트워크에. 예, 저희는 뭐 오래 만났지만 항상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마음 편히 인사하면서 자리를 합석할 수 있을 정도의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네. 정말 한정도 있죠. 정말 15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게 예. 또 우리가 이제 기업 조직을 만들 때도 150명까지는 한 부서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150명을 넘었으면 자기 안에 있는 구성원이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모르죠. 파악을 하기 어렵다라는 예.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경영 쪽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2달이 건너면 다 알아.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고 실제로 그런 조사도 많이 됐잖아요. 네. 이런 실험들 많이 있었을 텐데 한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또 다른 뭐 인적 네트워크 효과 중에 하나인데 예. 뭐 작은 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수 효과. 예, 이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6명만 건네면 서로를 다 알 수 있다. 6명. 네, 이런 건데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에 있는 한 명이 부산에 있는 누구를 모르는 사람을 있는데 6명만 통하면 서로 이렇게 아는 사이가 된다. 누구의 네. 누구의 누구가 된다. 이런 건데요. 예. 이게 사실 미국에서도 증명이 된 이론인데 아무래도 현대 사회가 좀 네트워크 사회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무슨 시족 사회 이런 거 있지만 이제는 뭐 그거랑은 좀 다른 사회입니다만 이렇게 사람의 인맥 혹은 지연, 학맥을 통하면 결국 6명을 넘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시간이 좀 지금보다 먼저 됐던 조사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소셜 미디어가 상당히 발달이 되면서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이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주고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6명까지도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더 빨리 갈 수도 있죠. 네, 뭐 거의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알 수도 있는 사람의 추천을 해주지? 라고 놀랄 정도로요. 네, 특히 페이스북 보면 그렇죠. 갑자기 네. 알 수도 있는 사람인데 보면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네. 진짜 아는 사람인 네. 경우가 많아서 깜짝깜짝 놀라고
페이스북을 끊어야겠다는 소리도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가 그렇죠. 상당히 좀 많이 있죠. 다시 좀 영화로 돌아가서 월 2 같은 경우에 정말 혼자 지냈잖아요. 700년 동안. 그러다가 2부도 만나고 점차 친구를 좀 확대를 해나가죠. 네. 이제 이 엑시멈 우주선에 들어가서 한 명씩 사귀입니다. 처음에는 2부로 사귀지만 그러다가 이제 로봇 수리창에서 수리를 받던 친구들을 한꺼번에 풀어주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데요. 네. 심지어 이제 이 머리가 묻어온 이 오염 물질을 닦아주는 로봇하고도 또 친해집니다. 예. 네. 이름이 모입니다. 모. M-O. 네. 예. 하지만 이렇게 워리가 결국은 또 무한정 친구를 사귈 수 없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덤바가 맞았다면 워리의 절친, 절제 5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고 또 편하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대상 한번 150대 넘지 않았을 거다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뭐 영화상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편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월 2를 만들어서 이 덤바의 법칙과 작은 수의 효과 이런 걸 좀 괜한 얘기를 드렸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아세요? 하와이 코나 914m 해양심층수에서 찾은 깊은 바다의 깊은 보습. 네이처 리퍼블릭 슈퍼 아쿠아맥스 수분 크림. 해양심층수로 심층 보습하세요. You are the nature. Nature Republic.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3, 4부는 금요기획입니다. 오늘 G2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오늘 글로벌 동향은 어떤지 두 나라 경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